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핵 억제력을 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원 전현준 원장과 함께 심상치 않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전례 없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핵 억제력을 다지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본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책동을 가정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조선반도 정세는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태로 치달아오르게 되었다.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옥석같이 다져나갈 것이며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 연습 책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참여행위이다. 네. 먼저 문성묵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핵 억제력을 다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때문에 자신들은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북한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게 된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자위적 조치로서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네.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 외무성 군축연구소 이름으로 성명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그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미 군사 연습은 정전협정을 유린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2013년에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네.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과 정신이다. 근데 자기들이 제기하는 미국을 향해서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명분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핵 억제력을 늘려나가겠다, 질량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1차적으로는 책임을 미국으로 전가시키면서 북한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먹혀들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 북한의 성명들을 보면요. 생소한 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 박사님, 그 각종 단체와 기관 명의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들은 담화가 북한의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곳이 어떤 기관이고 또 격은 어느 정도가 되는 곳인가요? 예, 군축평화연구소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1988년 10월 달에 만들어진 기구고 네. 그동안에 군축평화연구소 이름으로 많은 성명이 나왔고 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자기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또는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기능을 하는데요. 교육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교관들이 이제 재교육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재교육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연구를 합니다 또. 그래서 국제 정세를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보고서를 씁니다. 아마 그것은 김정은까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평화라든가 뭐 군축 문제라든가 또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북한 내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으면은 군축평화연구소 연구원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네. 접대도 하고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들 입장을 설명도 하고 밖에서 또 국제적인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가서 적극적으로 또 자기들의 입장을 개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0년대에도 미국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평화협정 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진을 한 바가 있고 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가서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입장을 개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꼭 이 연구소 소속이 아니더라도 외무성 사람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평화군축연구소의 타이틀을 달고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는 관계 개선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대화 국면에 대한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총공세, 선제적 조치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위협 수위를 높인 상황이었었거든요. 앞서 저희가 보셨지만 모든 걸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관계 개선, 협상 이런 말을 쓰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북한의 그 논평,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그 논평 자체는 뭐 당장 지금 우리에게 대화를 제의한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다만 그 내용 속에 보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북남 대화와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개선의 길을 열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네. 결국 그것은 지금의 남북 관계가 불편해진 모든 책임이 남측에게 있다. 자기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잘못을 남측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이후에 그동안 북한이 그들의 말과 달리 도발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기존의 방법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유엔과의 공조하에 그런 제재 조치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셈법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금년도 신년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 작년도 신년사에 보면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육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년은 통일을 열어나가기 위한 그런 해로 만들겠다. 남북관계를 전변을 시키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분야별 대화는 물론이고 최고 순회 간의 회담도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언급을 함으로써 우리 언론에서는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 보면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도발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금년 신년사에서도 대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핵실험을 하더라도 그건 당대회 이후에나 하지 않겠나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지만 대화하겠다고 그래놓고 며칠 후에 핵실험을 한 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도 지금은 대화를 논하기보다는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북한에 대한 그 제재와 압박에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북한의 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정은이 이 당대회 전까지 어떤 시나리오들을 생각하고 있을지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당대회 앞두고 전 박사님, 대남 도발이라는 점이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체제 결속을 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건지, 만일 그렇다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만한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건지 상관관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7차 당대를 앞두고 이제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통합이 필요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총화를 해야 됩니다. 36년 동안 뭘 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36년간을 총화하기는 너무 긴 것 같고 한 5년 정도 네.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 5년 정도 총화를 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유일 영도 체계를 이제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의 치적이 많아야 되거든요. 대내적으로. 우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그 성과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 내세우기 위해서 7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김정은이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 군사적인 영도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고 남한의 선제적인 공세에 대해서도 일체 굴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만이 북한 주민들이 따르고 지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통일 문제를 끌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흔히. 네. 마찬가지로 북한도 항상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칼자루를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 지지 않고 공세적으로 나가고 만약에 뭘 어떻게 하면 삐끗하면 움쩍하면
뭐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만약에 인명살상하는 그런 공격을 했다 이번에 네.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말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없어질 걸 각오를 하고 우리 인명살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말폭탄, 최고조의 그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네. 이런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인명살상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가 또는 뭐 공해상에다가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가 네네. 등등의 그 위협적인 행동들은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인명살상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다른 무력 도발 시나리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그 신형방사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민부 국방부 장관이 올해 안에 이 신형방사포 전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인데 문제는 이를 막을 만한 마땅한 무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북한의 상황, 북한이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아주 다양한 백화점식 무력 시위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쏘아 올린 것이 바로 신형방사포입니다. 예. 그 신형방사포 사격 장면을 직접 지휘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정말 바늘귀를 맞춘 것 같이 아주 정확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형방사포의 유도 기술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통해서 위력을 높였다고 하는 것을 계속 과시를 하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사거리를 약 한 200km 정도까지 연장을 시켜서 우리 주한 미군 기지나 계룡대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걸 자꾸 과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방장관이 금년 말 빠르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기는 네, 했습니다만 빠르면 금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시험을 통해서 이 기술을 검증을 하고 이 기술력을 높여왔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그런 판단을 했는데 한 장관이 그 말미에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구비돼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형 방사포라고 하는 것이 차량에 탑재돼 가지고 여기 저기 움직이면서 이제 쏘기 때문에 그 쏘는 장면을 사전에 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시, 탐지 장비로 그 움직임을 면밀히 24시간 감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방 지역에 무인기를 띄워놓고 북한 지역을 감시하고 있고 또 포병 레이더를 통해서 그런 탄도의 궤적이라든지 움직임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탐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탐지가 됐을 경우 공중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서 또는 지대지 우리 미사일도 있고 순항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화력을 통해서 지금도 대응할 수 있다. 우리 대응 체제는 갖추어져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 그 외에도 좀 더 우리의 대응 능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 지대지 미사일을 지금 전력화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얼마 전에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고 현재 그 실험 진행 중이고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GPS 시스템 다시 말하면 항제밍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신형 방사포를 북한이 전력화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우리 군이 갖추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박사님, 6일 새벽인가요? 군 당국이 긴급하게 모인 상황이 있었는데 북한 잠수함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2,000톤급 잠수함인데 6일 새벽에 동해로 기습 출격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벽 시간에 동해로 기습 출격을 했던 것일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합참에서는
뭐 정확히 확인은 안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걸 출연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역시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심포급 잠수함인데요, 2,000톤급. 네. 그것에서 지금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를 해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만약에 자기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잠수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남한이나 미국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좀 정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수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찰을 해서 사실은 북한은 그 정찰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의 합동 전략 자산에 의해서 북한 내부를 사사시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북한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로부터 그런 그 첩보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사실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잠수함이라든가 또 DMZ에 지금 초소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무인기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그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만은 혹시나 또 무장간 조이라든가 또 고정 간첩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간첩하고 관련된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1996년도 강릉 잠수함 사건도 있었고 수차에 걸쳐서 잠수함이나 내지는 잠수정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그 요원들을 침투시키는 그런 훈련도 했었거든요. 그건 뭐 자세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잠수함이 떴다는 것이고 네. 잠수함이 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특히 동해는 북한 잠수함에 그 심하게 얘기하면 놀이터다 할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출몰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계심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무인기 얘기해 주셔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이 좀 수상한 분위기가 있는 게 서부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각종 무인기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포착이 됐고 비무장지대 경계 초소 수도 대폭 늘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도발을 위한 움직임으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봐야죠. 첫째는 자기들의 그런 정보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인기라든가 또는 DMZ상에 초소를 많이 늘려가지고 남한이라든가 미국의 지금 독수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동태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동태를 살피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이든 뭐든 그걸 또 유사시에는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 겹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북한이 지난달에 일본 그 주요 도시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노동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서 핵탄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면 그럼 북한이 이 능력이 갖춰졌다면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대비책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 3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쐈습니다. 2014년에도 노동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노동미사일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전역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들이 한반도로 전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미사일 또 일본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죠. 그런데 2014년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2014년 2년 전의 경우는 한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을 했고 이번에 한 800킬로미터를 비행을 해서 네. 일본 방공 12월 구역에 떨어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노동미사일에 북한이 지난번 김정은이가 공개했던 그 핵기폭 장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어느 누구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이 4번 핵실험을 했고 수많은 기폭 장치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미사일 정도까지는 탑재할 수 있는 약 한 700kg 정도의 탄두 소형화 경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고 조심스러운 추정이고 네. 그렇다면 노동미사일의 탑재가 가능하다면 그걸 유사시에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것인데 저는 조금 전에 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이 만약에 노동미사일에 직접 핵탄두가 장치되어 있는 그 탄두를 탑재시켜서 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정말 전면전이라고 볼 수 인명 있어요. 피해가 났다는 그건 얘기죠. 예.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움직임은 우리 한미 정보 자산이라든지 모든 그 징후 목록 감시 리스트에서 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군이 한미가 함께 협조해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선제 타격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킬 트레인 시스템. 북한의 그런 도발 움직임, 그걸 발사할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단정됐을 때는 먼저 사격하기 전에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킬 트레인의 선제 타격 개념이고, 그것을 피해서 북한이 쏘았다. 그러면 공중에서 우리 땅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서 우리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소위 이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데, 노동 미사일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고도를 올라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고 네. 따라서 우리가 한 번의 격추 기회를 가지고는 우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두세 번의 격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사드 배치 필요성이 나온 것이고, 그 외에 롱샘, 미들샘 이런 다양한 체계를 우리가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